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상림의 정석한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상림의 정석한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최선의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명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생생법률쇼에는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는지 미리 한번 만나보실까요? 도와주려다 발생한 상해 사고 제 책임인가요?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받고 싶어요. 회사 몰래 겸직한 직원 징계 해고 가능할까요? 군대 내에서 쌍방폭행 합의해야 할까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됐습니다.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 판결록입니다. 신문과 방송 뉴스에 등장하는 다양한 화제 판결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좀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금전 문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동창생을 향해 총구를 겨눴던 6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판결록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참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돈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총구를 친구한테 들이댔다고 하니까 좀 씁쓸한데요. 뭐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작년 3월 30일 이 피고인은 총탄이 장전되었던 이제 무허가 소총과 과도, 그다음에 전자충격기, 총알을 들고서는 친구의 집에 찾아가 마당에 있던 친구를 총으로 쏘아 살해하려다가 그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이 소총만 가져간 게 아니라 뭐 과도, 전자충격기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들고 간 상태였네요. 그러니까 총기 외에도 다양한 흉기를 소지를 했다는 점이 여기에 사유에 포함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다행히 이제 총구를 겨눴지만 이 당시 총을 작동하기 위한 주요 부품 중 하나인 놀이쇠가 후퇴하는 바람에 장전돼 있던 총탄이 밖으로 빠져나와 격발되지는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이제 피고인은 피해자랑 초등학교 동창 사이였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빌려준 돈을 일부를 돌려받지 못해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 행위가 있었고 또 112 신고가 잇따르면서 감정이 이런 골이 깊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뭐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이 된 걸까요? 네, 피고인은 살인미수랑 총포 화약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되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실제로 살해 의도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 좀 쟁점일 것 같은데 피고인 측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고 했었나요? 일단 피고인은 소총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탄약이 장전된 소총에서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소총에 탄약이 이제 장전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스스로 놀이쇠를 이제 후퇴시켜서 장전되어 있던 총탄을 빼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항변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협 용도였다. 위협만 했지 내가 살해를 하려는 생각은 없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총에 대해서는 이게 직접 만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 놀이쇠를 지금 후퇴해서 그 총알이 안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놀이쇠를 뭐 조작하면 총알을 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총탄에 그 안에 약실 안에 총탄이 있고 이 놀이쇠를 후퇴를 하게 되면 그 약실 안에 있던 커버가 열리면서 총탄이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탄알집에 있던 총탄을 장전하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때문에 단순히 이제 약실에 있던 총탄을 빼내었던 부분만 따로 보아서 살인의 고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좀 안 먹혔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건가요? 네, 재판부는 이제 모두 피해자의 주장이 일관되고 피해자의 주장과 CCTV 속의 이제 상황이 일치한다라는 점, 또 영상 속의 피고인의 손의 위치나 움직임 등이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이제 겨누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 소총을 발사해 본 경험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노리쇠 후퇴 과정이 조작 미숙에 따른 것이지 총알을 이제 장전돼 있던 총알을 빼내는 과정이었다라고 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좀 미숙해서 발생한 어떤 실수 같은 거지, 그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제 항소심까지 간 사건인데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온 건가요? 네,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 주장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고 또 그중 6건은 폭력 이제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감금, 폭행 등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피해자를 상대로 감금, 폭행까지 좀 이뤄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징역 6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변호사님은 6년 적절한 형량이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피고인의 행위는 보통 동기의 살인 미수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보통 동기의 살인 경우에는 이 경우에 이제 가중 요건이 많은 반면에 감경 요건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데요. 네. 이러한 경우에 살인죄의 양형은 보통 한 15년 이상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살인 미수잖아요. 실제로 살인에 돌입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양형 범위 하한에서 3분의 1 정도를 감경하도록 되어 있고, 이 때문에 6년은 양형 기준상 적정한 형량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사건을 좀 접하면, 뭐 저도 그렇지만 이 총기 관련 사건들은 사실 그냥 한국에서는 좀 흔하진 않잖아요. 아무나 총을 소지해도 되는 건가, 이런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현황이 어떤지 좀 알려주시죠. 일단 총기 범죄는 이제 인명 피해는 물론이고 뭐 크게 보자면 범죄 테러에도 악용될 소지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총기 소유를 이제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총기를 또 제조하거나 판매, 소지하는 행위도 엄연히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총포는 물론이고 이제 도검, 이제 칼 같은 것들이나 또 화약류 같은 경우에도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를 전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또 자격 소지증을 가져야지만 이를 관리하거나 또 판매하거나 소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이제 돈 문제로 오랜 친구에게 총구를 겨눈 6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던 판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말씀 좀 크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요. 네. 폐지를 줬다가 그분도 폐지 주고 나도 폐지를 줬는데 네. 고물상 입구 딱 들어가는데 네. 그분을 내가 밀어줬어요. 도와줬는데 네네. 그분이 다치가지고 네.
넘어졌는데 그 꼬리뼈가 뭐 부서지고 허리요 그랬는데 네. 시술을 하고 꼬리뼈 붙였는데 그래서 나보고 네. 병원비하고 간병비하고 다 책임지라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 지금 이제 폐지 줍는 일을 하고 계시고 그 다른 예. 이제 분을 좀 이제 도와드리려고 이제 좀 밀어드렸는데 그 예. 그분이 넘어지셔가지고 지금 이제 허리 쪽을 좀 다치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병원비랑 이제 간병비를 좀 달라고 좀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내보고 네. 다 되라 그러는 거요. 아, 네네. 아, 네. 일단 사연 잘 들었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옆에 이제 정석함 변호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이야기 나누시면서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상미의 네, 정석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죠? 예, 예.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고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예. 일단은 사고 당시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수레를 뒤에서 미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뒤에서 이제 뭐 양손으로 어떤 식으로 미신 건지 또 이제 그거니 구루마 니아까 조그마한 거 가지고 그거는 앞에서 턱이 있어가 아무라도 못 올라가면 그 땡겨주고 밀어주라고 땡기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서 그거는 앞에서 땡기고 예, 나는 뒤에서 밀어주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넘어졌는데 저보고 간병비랑 네, 네. 병원비랑 딸들이 다 대라고 했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몇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그 고물상 입구에 장애물이 턱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문턱이 고 있어요. 턱이 올라가는데 그 문턱이 혹시 과석방지턱 같이 생긴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요렇게 턱이 꼬대 요렇게 딱그 쇠꼬대에 요렇게 턱이 있어가 올라가기가 좀 아무라도 짐을 많이 실으면 좀 힘들어요. 쇠코챙이 형태의 문턱 같은 것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피해를 받으신 이제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넘어졌다고 하셨는데 뭐 네. 리어카는 이제 손잡이가 있잖아요, 보통 앞쪽에. 그럼 그 손잡이를 잡고 뭐 뒤로 넘어지신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넘어지신 건가요? 그분이 뒤로 넘어졌어요. 뒤로 넘어지신 거고. 뒤 앞에서 땡기고 그분 예. 보물사 입구에 들어가는데 앞으로 땡기고 나는 뒤에서 밀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혹시 그 다치셨다란 분이 어떤 부분이 다쳤는지 뭐 꼬리뼈라고 말씀을 예, 하셨긴 하는데. 꼬리뼈가 부서지고 뭐 허리에 이렇게 3번 4번이고 오늘 기부스 해가지고 제만 그 기부스 해가지고 예. 그걸 시술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술까지 하셨다고요? 공굴이 떼었다 하더라고요. 아, 고정술 같은 걸 하신 걸로 제가 보이는데 일단은 얘기를 잘 들었고요. 지금부터 답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담장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법에서 말하면 이제 과실에 의한 어떤 불법 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선의로 도움을 주다가 이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고의는 없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과실 여부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도와주는 때에도 어떤 그 도움을 받는 타인한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의 의무 자체를 위반을 해가지고 이러한 손해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이 어떤 과실 범위 안에서는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을 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제가 책임이 있다고요? 예, 책임은 일단 기본적으로 있으실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말씀 크게 좀 해주세요. 예, 일단은 세 가지 문제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도움을 주신 행위랑 이분이 피해자분이 당한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문제가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인과관계라는 것은 도움을 주신 게
이분이 다친 거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시간적으로 밀접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다치신 행위가. 근데 밀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분이 미끄러졌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어카를 손으로 잡고 계셨을 것이고 본인도 앞으로 당기고 있던 상황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뒤로 넘어졌다는 건 사실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존재를 하는지를 사실 법적으로는 좀 더 다퉈볼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법적으로는요? 예.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수레를 밀었다는 사실 때문에 어떠한 상황 때문에 이분이 엉덩방아를 찧어서 꼬리뼈를 다치고 허리를 다치게 되었다는 결과에 이르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관계가 인정이 안 되면은 어떠한 책임을 지실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이러한 인과관계가 인정이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또 책임을 지시게 되는지도 문제인 거거든요. 얼마나 책임을 져야 되나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과실에 관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 이 과실은 어머니께서 밀어서 발생시킨 과실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분이 넘어졌을 때 어떤 상황 때문에 넘어졌는지에 대한 과실 책임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그분이 장화 같은 걸 신었는데 이게 미끄러웠다. 미끄러운 상황에서 운동화 신었는데 예. 그분이 다리도 수술 2번이나 하고 네. 좀 그분도 좀 이 몸이 좀 신찮은 사람이에요. 예, 다리도 폐지 죽고 나도 폐지 죽고. 예, 그런 부분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고려를 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화를 신었는데 그 운동화의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어머니께서 뒤에서 밀기로 하고 그분이 앞에서 당기기로 했는데 그분이 손을 놓고선 아무 짓 안 하고 있다가 뒤에서 밀린 리어카에 받쳐서 넘어져서 다쳤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과실도 전체적인 어머님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분의 과실이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치신 분의 몸 자체가 또 이미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몸이 정상적인 사람보다 이제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런 거를 기왕증이라 그래서 이미 아픈 상황의 증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기왕증이 있으신 분의 척추 4~5번의 어떤 시술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이분의 기왕증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것인지도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과실 책임에 다퉈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100% 모든 부분을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주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또 추가적으로 상대방이 또 본인 부주의로 인해서 다른 데를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몸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있다든지 하는 균형을 잘 잡지 못한 부주의도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예. 그러면은 그분이 밀어주라 해가지고 밀어줬으면은 제가 크나요? 그냥 밀어주면 제가 크나요? 일단은 그 부분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이제 폐지를 주무시는 분들 사이에서 서로 이렇게 턱을 넘어가기 위한 도움 행위들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었나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요청을 해서 밀게 되신 건가요? 자기는 밀어주라 했는데 나는 밀어주라 그랬는데 나는 자기는 안 밀어주라 했다 안 하고 나는 밀어주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서로 증언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 다른 그분 말고 다른 폐지 줍는 분들 사이에서는 서로 이렇게 밀어주거나 당겨주는 행위가 종종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다른 사람도 못 올라가면 밀어주라고 했고 좀 밀어주고 그래요. 그런 부분을 이제 관행이라고 부르거든요. 실질적으로 네. 의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이 폐지 줍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 턱을 넘어가기 위한 행위를 서로 관행처럼 밀어주고 당겨주고 했었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 관행이라는 게 인정이 되면은 어머니께서 그냥 이 사건에 한정해서 밀어갖고 사고가 났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밀어가지고 이 사고가 날 수 있었다라는 점이 인정이 되거든요.
어쨌든 사고가 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책임에서 벗어나는 건 어렵다 하더라도 이러한 관행이 인정된다는 사실 자체가 과실에서의 책임을 감경시켜주는 요소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머니께서 손해배상의 100%를 다 감당을 하셔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몇 프로나 해줘야 되나요? 그거 만약에.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려는 부분이 이 손해배상의 범위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책정되셔야 되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제가 뭐 말씀드리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뭐 의료비 산정 내역이라든지 그분의 어떤 일실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서는 조금 그래도 주장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대략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 근거를 확인하시려면은 처음으로는 다치신 분이 어떠한 치료비를 어느 정도까지 냈는지에 대한 진료비 산정 내역이라는 것을 받으셔야 됩니다. 소위 저희가 보통은 이제 치료비를 받고 나면 영수증 같은 걸 받잖아요, 병원으로부터. 네.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저쪽에서 주장하는 뭐 $3,000, $4,000 이런 식으로 해봤자 어차피 그 근거는 뭐 실제 치료비가 뭐 100만 원 나왔니, 200만 원 나왔니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치료비가 얼마 나왔는지를 판단을 받으셔야 되고, 간병비 같은 경우에도 저쪽에서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간병인을 쓰려면은 해당 간병도 네. 저 병원비 나온다고 딸내 집에서 병원에 공구리 하고는 딸내 집에 가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러한 간병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인 거고, 이런 가족이 돌보는 거에 따른 간병비가 발생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병비를 달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위자료에 관련된 부분을 달라고 하는 거에 포섭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저쪽에서 법적으로 엄밀한 부분에 있어서의 간병비를 달라고 주장하는 거면은 이건 주실 필요가 없지만, 본인들이 어쨌든 아버지가 다쳐갖고 딸들이 이렇게 간병을 한 거에 대한 수고에 관련된 개념으로서 위자료를 달라고 요청하는 거는 그쪽에 포함시킬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거는 내가 좀 많이 해줄 돈은 못 되고 조금 네. 어떻게 협조해주겠다고 북한이네. 예, 그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서 내가 네. 자꾸 좀 낫냐고 전화하면 자꾸 내한테 다 적어 씌우려고 자꾸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내가 먼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변호사님, 내가 자꾸 병원비 다 책임지라고 간병비 다 책임지라고 나도 모르겠다고 그만 네, 내가 어떡하라고 나 모르겠다고 하니 알았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하면 전화가 없거든. 4월 2일 날 이제 다 다른 병원에 가가 또 입원해가지고는 이제 모르겠다 알았다고 하면서 이제 전화를 안 하던데 그 변호사 살라고 그런 거요? 그럴 가능성이 아무래도 있죠. 그 어쨌든 변호사. 피해를 보신 분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민사적으로 처리를 한 것만이 아니라 과실치상, 과실에 의해서 상해를 받은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이러한 형사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연락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제 예상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잠잠한 건지는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긴 좀 곤란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 사건 만약에 예, 여보세요? 예 말씀하시죠. 네. 한 7, 800이 병원비가 나왔다 그러면 한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제가 얼마 정도 물이 줘야 되나요, 그만? 지금 상황에서는 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뭐 조언 같은 것들이 법적 효력으로서의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한 50% 정도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는 기본일 것 같아요. 한 50%나 해줘야 된다고요? 예, 50% 이상의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50% 이상이요? 예, 합의를 만약에 보신다고 하면은 50% 전후로 적정하게 합의를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뭐 그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정이 예. 너무 우리가 어려워요. 지금 나도 폐기 주스가
예,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뭐 법정 다툼을 가신다거나 이런 부분을 돌입하시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이시고 힘드실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예.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되면은 결국에는 저쪽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법정 다툼으로 가게 되겠지요. 아무래도. 그러면은 내가 먼저 그만 좀 이야기 좀 하자고 먼저 의뢰를 해야 되나요? 저쪽에서 먼저 의뢰를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먼저 합의를 시도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제, 예, 아무래도 이제 어쨌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서는 이 피해를 보전을 하고자 하는다라는 마음을 밝히시고, 이 과정을 충분하게 진행을 하시면은 저쪽에서 이제 좀 마음이 누그러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따님분들이 앞으로 나서가지고 지금 합의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딸님들이 예. 내가 이야기 좀 하자 하니까 엄마는 아프다고 그래서고 이 상황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고 예, 내가 전화도 몇 분을 그분한테 이야기했고 딸들이 그 중간에 저렇게 나서가 자꾸 병원에 들고 가라고 나보고 119 불러주면 나보고 병원에 들고 가라고 나보고 간병하라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 간병 의무까지 있으신 건 아니기 때문에 저쪽에서 간병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는 좀 무리한 요구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 시도를 할 때 만약에 이제 그 피해 보신 분이 어떤 소통이 가능하신 상황이라고 하면은 따님분들보다는 그분이랑 직접 대화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어쨌든 본인하고요? 예, 왜냐면은 어쨌든 같이 폐지를 줬던 분들이고 어떤 예. 같은 의식 같은 것들이 공유가 되어 있었을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머님께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를 않다는 것도 그분이 분명히 알고 계실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따님분들이 뭐 전권 위임을 받아갖고 이거를 처리를 한다라는 위임장을 받아서 뭐 합의를 한다면은 사정이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은 딸들이 그 카드로 엄마가 예, 나는 딸 시키는 대로 한다고 그러면서 그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직접 만나 보셔야지 그 의사를 확인할 수 있고 어쨌든 사정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본인이랑 어쨌든 만나 볼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게 지속적으로 뭐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번, 두 번 이상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가시게 되면 또 다른 형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강요에 이르지 않도록 이제 좀 적절하게 한 번, 두 번 정도 시도를 해보시는 정도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하셨는데 이걸 일시 납부는 힘들다. 뭐 분할 납부라도 하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쨌든 피해 보상을 하겠다라는 점에 대한 마음을 좀 더 밝히실 수 있는 과정의 요건들을 좀 마련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조언을 드릴 것이 이 합의를 보시게 될 때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되거든요. 합의서를 작성을 할 때 다른 문구는 둘째 치더라도 반드시 이제 합의를 보셨을 때 본인들 의사에 따라서 민형사상 앞으로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반드시 두셔야 돼요. 예. 민사상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뭐 형사상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일부만 두게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구를 포함시키셔갖고 합의서를 작성을 해보시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쪽에서 합의를 안 해주고 예. 그런 저쪽에 변호사를 사면은 이쪽에도 어떻게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나요? 어째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지금 다투시려면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가지고 법정에서 다투시는 게 가장 유리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손해배상이란 게 겉보기와 다르게 좀 내부적으로 법리적인 부분이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 법률 전문가를 도움을 받으셔갖고 서면을 제출하시고 변론 때 재판부에다가 주장을 하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에 변호비를 선임한다면 얼마 정도 되나요? 일단은 경제적 사정이 너무 안 좋으시다 하면은 사선 말고도 소송구조 결정을 받아가지고 나라에서 100만 원의 지원을 받아서 이 변호사가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법률구조 나라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예, 그런 제도도 있고 소송구조 제도라고 하거든요.
소송구조 제도 말고도 또 법률구조공단이라고 어떤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을 도와주는 공익단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을 상담을 통해 가지고 한번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걸 문자를 조금 넣어주시면 안 좋을까요? 안 될까요? 아, 네. 저희 이거 지금 영상이 나중에 유튜브로 다시 보기 가능하시거든요. 네. 법률구조공단 일단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소송 구조라든지 이런 내용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에 올라간 내용 다시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 합의서 작성 내용, 그러니까 민형사상 이게 2개 다 들어가 있는지 그 부분도 꼭 유념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오늘 좀 궁금하셨던 부분들은 좀 해소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알려드린 내용 바탕으로 좀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저는 올해 78세로 1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의 사업을 뒷바라지하며 3자녀를 키웠지만 남편의 사업 실패로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은 기초연금 30만 원과 소액의 적금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었지만 최근 무릎 수술과 당뇨 치료로 의료비 부담이 커진 탓에 월세와 의료비,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자녀는 모두 성인이 돼 각자 가정을 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장남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차남은 의사, 막내딸은 공무원이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인데요. 하지만 자녀들은 명절에 형식적인 방문과 약간의 용돈만 줄 뿐 정기적인 생활비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도움을 요청하면 각자의 가정 사정을 이유로 미루거나 형제간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고요. 제가 알아보니 법적으로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일단 자녀들이 경제적으로는 좀 여유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담자님께서 건강이 이제 악화되면서 생활비 부담이 아무래도 좀 커지신 상황인데 일단 이제 저희는 이제 법률적인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데 법률상으로는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 어떻게 규정돼 있습니까? 일단 민법 974조를 보시면은 이제 직계 혈족 간의 부양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년인 자녀가 부모를 이제 부양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건 무조건적인 의무는 아니고요. 네. 대법원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의무를 2차적 의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력으로 생활하는 것이 유지가 어려운 상태고 자녀의 경제적인 여유가 허용된다는 경우에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차적인 부양 의무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는 매달 나오는 기초연금 30만 원 그리고 소액의 적금으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자녀들에게 부양료를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시나요? 일단은 상담자분께서 보내주신 내용만 봤을 때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상담자께서
의원님께서 이제 78세의 네. 고령이시고 근로 능력이 제한적인 상황이시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초연금으로 이제 30만 원에다가 소액 적금만으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으신 상황이고. 네, 아무래도 이 지금 무릎 수술, 당뇨 치료, 이 의료비 부담이 가장 좀 크신 것 같아요. 예, 이러한 기초연금만으로는 말씀하신 의료비에 충당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적인 공궁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또한 당연히 의료비 말고도 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생활비도 당연히 발생을 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담이 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자력으로 생활 유지가 어려운 요 부양 상태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양료를 결정할 때 이제 고려하는 요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부양자의 상황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나이, 건강 상태, 또 경제적 상황 같은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후에 이제 부양 의무자인 자녀들의 상태를 따져야 되는데요. 네. 우선적으로 이제 소득 같은 경제적 수준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 이 경제적 수준 대비 현재 생활 수준이 어떤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뭐 아무리 의사나 뭐 대기업을 다닌다 하더라도 빚이 더 많다고 하면은 도움을 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일 수 있겠지요. 네네. 또한 여기에다가 이제 부양 의무자가 배우자나 또 자녀를 가지고 있다면은 다른 부양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자녀들이 만약에 이제 부양료를 달라고 했는데 뭐 계속해서 좀 거부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일단 가정법원에다가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법에 따라서 이러한 청구 자체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또 재판을 통해서 이제 확정 판결을 받게 된다면 이를 근거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녀의 뭐 급여나 예금 계좌,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부양료 청구 소송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게 뭐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 뭐 어떤 뭐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부양료 청구 소송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경제적 능력, 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양 의무자와 요부조자의 사이의 경제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한 사건은 또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당사자들의 이제 협조가 있다면 빠르면 뭐 3개월, 4개월 안에도 끝나지만 통상 1년 6개월 이상을 보는 것이 기본적이고요. 상당히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봐야 하는 사건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법률 지원을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앞서 상담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 구조 결정을 통해 갖고 소송 구조에 따라서 지원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으실 수 있거나 아니면 각 지역 변호사회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법률 지원 서비스가 가능한지에 따라서 그런 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제 나눴던 그 전화 상담과 비슷하게 아무래도 이제 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이 소송 구조에 대해서 좀 찾아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두 번째 이메일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직원 7명 규모의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 한 명이 지난달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요. 며칠 전 그 직원이 근무 중 무단 겸직을 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정규직으로 고용된 상태인데요. 회사 밖에서 프리랜서인 것처럼 속이고 팸플릿 디자인을 여러 번 해왔더군요. 페이는 동생의 계좌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같은 디자이너인 동생의 일을 도왔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거래처에 넘긴 디자인을 확인해 보니 저희 회사에서 과거에 진행했던 디자인 시안이 여러 번 사용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함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공동대표와 상의 끝에 징계 해고를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동안 회사를 이끌어오면서 직원 해고 때문에 속 썩인 적이 많아서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해당 직원의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문제는 그 직원이 육아휴직 중이라는 건데 육아휴직이 끝나야만 징계 해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여러모로 사업하기 참 힘드네요. 네, 사업하시는 분들도 또 여러 고충이 있으신데 이 해고 문제가 참 많이 까다롭기도 하고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징계 해고가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징계 해고란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징벌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요.
징계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크게 해고 사유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존재해야 되고 그런 귀책 사유가 해고를 정당화할 만큼 중차대한 문제라는 점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부가적인 부분으로는 이러한 징계가 이루어지는 절차 또한 준수를 하여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이런 절차 안에는 근로자한테 이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요건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귀책 사유, 좀 명백한 좀 뭔가 해고 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규직 직원이신데 지금 이제 회사 몰래 이제 다른 일을 프리랜서인 것처럼 하셨는데 이 디자인 시완도 과거에 이 회사가 진행했던 디자인과 흡사한 사안을 사용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물론 이제 다툼의 여지는 있겠지만 모두 저희가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징계 해고 뭐 정당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네. 예, 통상적으로는 징계 해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취업 규칙에 보통 무단 겸직 행위를 징계 해고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네. 이러한 취업 규칙에 따라서 직원의 무단 겸직 행위가 어느 정도 또 비행위를 했는지도 또 같이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은 어느 정도라는 건 뭐 횟수라든지 뭐 이런 네, 부분일까요? 횟수, 규모 또 이러한 네. 행위로 인해 갖고 회사에 어느 정도 어느 해악을 정도 피해가 끼치는지도 있었는지. 네, 그것도 따져봐야 될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징계 해고 사유가 만약에 정당하다면 그 해고가 바로 가능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적 요건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고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해놓은 어떤 징계 절차를 반드시 밟으셔야 될 것이고 근로자한테도 어떠한 본인이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소명 기회를 반드시 부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직원은 이제 자신의 해고에 대해서는 좀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일단 상담자님께서 이미 관련된 자료를 다 수집을 해놓으신 상태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지금 사실 정황 증거들을 좀 확보를 하고 네. 계신 것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무단 겸직 사실이랑 또 회사 디자인 시안을 무단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큰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해당 직원 같은 경우에 동생의 계좌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네. 무단 겸직 시 우회 수령하는 행위가 상당히 자주 일어나긴 하거든요. 본인의 계좌로 받지 않고. 예, 네. 뭐 부인을 통한다거나 동생이나 뭐 형, 자매들을 통해서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렇게 받은 돈이 겸직의 대가임을 증명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경우에는 디자인 시안을 활용했다는 부분이 좀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증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 그리고 또 이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게 그 직원이 지금 휴직 중이다. 이 부분이 좀 문제라고 지적을 하셨거든요. 육아휴직 중에는 근로자 해고가 좀 불가능한가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남녀고용평등법 19조 3항에 따라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이제 해고를 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육아를 하는 그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맞습니다. 물론 이제 예외적인 사유로는 뭐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보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반드시 육아휴직이라고 해갖고 모든 상황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판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뭐 이제 마냥 기다리기에는 좀 회사가 너무 지금 짊어져야 할 리스크가 크다. 그럴 경우에는 좀 종료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일단은 지금 귀책 사유 자체가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귀책 사유가 해고에 준할 정도로 분명히 부당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하급시 판례에 따라서 이러한 해고를 방지하는 조항이 부당하게 이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인 것이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명목으로 해고 등을 기피하기 위한 조항은 아니라는 부분이 분명히 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들어가지고 해고를 한 뒤에 만약에 다툼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별도로 다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로 뭐 복잡한 상황이실 것 같은데 이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차근차근 잘 대응을 하셔서 원하시는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마지막 이메일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아들이 군대에서 선임과 싸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선임이 아들에게 누워있다고 욕을 했고 평소 참았던 아들이 이번엔 참지 않았나 봅니다. 결국 쌍방폭행으로 이어졌고 군사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군에서는 재판까지 갈 수 있다면서 부모 합의서를 얘기하는데요. 부모 합의서가 무엇인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아들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쌍방폭행이라고 하니 최대한 상대 부모와 합의를 하는 게 나을까요? 사실 아들이 그동안 특정 선임 때문에 힘들다고 여러 번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 선임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이 먼저 폭행을 휘두른 것 같아요. 합의하지 않으면 아들에게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참, 이 군대 안에서의 사실 뭐 괴롭힘이라든지 폭행 사건들 기사로 접하긴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아무래도 군법에 의해서 좀 다뤄지겠죠? 네, 맞습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군 형법에 따라서 다뤄지는데요. 특히 네. 이제 군 형법 62조 가혹행위와 일반 형법 260조의 폭행이 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군대 내에서 폭행은 일반 폭행 사건보다 더 좀 엄중하게 다뤄진다고 좀 들은 것 같은데 이건 맞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군대 내 폭행 같은 경우에 더 엄중하게 다뤄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는 이제 군대가 엄격하게 계급으로 이루어진 조직이고 특히 또 폐쇄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드님이 해당 선임한테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을 좀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 부분을 좀 뭐 가혹행위로 좀 주장하거나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 형법 62조에 따라서 가혹행위는 직권을 남용하거나 위력을 행사해서 사람으로선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혹행위 해당 여부는 행위자 및 또 이제 피해자의 지위랑 또 처한 상황, 행위의 목적, 경위와 결과 등을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네. 특히 이제 선임이 후임병한테 지속적인 폭행을 가한 경우에 이제 법원은 이를 단순한 장난이 아닌 가혹행위로 인정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담자님의 이제 아드님 같은 경우에 특정 선임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여러 번 말했다면은 그것이 이제 가혹행위가 아니었나라고 의심이 되는 부분이기 상당히 때문에 의심이 되는 지점인데, 네. 근데 이번 사건에서는 사실 이 아드님이 먼저 폭력을 휘둘렀거든요. 이 부분 재판에서 좀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정황상 참작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사건의 한정에서 본다면은 선임이 먼저 욕설을 했다는 점이 이제 뭐 도발적인 요소로 인정될 수 있겠지만 네. 물론 이것만으로 뭐 모든 상황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추가적으로 뭐 선임이 지속적인 가혹행위나 폭언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아무래도 양형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좀 궁금하신 게 부모 합의서가 무엇인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 부분 좀 알려달라고 하셨거든요. 예, 일단 부모 합의서라는 거는 군대 내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부모가 합의하였다는 점을 문서화한 것입니다. 네. 이는 이제 군 형사법상 형사처벌 과정에서 참작 자료로 이제 활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상대 부모와 좀 합의를 하는 게 나을지 이 부분 좀 여쭤봤는데 어떻게? 예, 아무래도 이제 후임 병 신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 이제 상명하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합의 뭐 관련해 가지고 아니면 합의서를 쓸 때 주의해야 할 점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뭐 합의서를 이제 작성을 한다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도대체 구체적으로 금액을 어느 정도를 주고 받았는지 또 언제 네. 받았는지 수령은 하였는지를 작성을 하는 게 좋고요. 네. 특히 쌍방폭행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합의금이 서로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상호 합의금 없이 종결하기로 하였다라는 네.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면 좋겠고요. 네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형사상 일체 어떤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점도 같이 명시를 하여서 처벌 불원 의사라고 하거든요. 네. 이 점을 합의서 안에 분명히 밝혀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추가로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 가능하다면 선임의 지속적인 괴롭힘 정황이 있었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양형 자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합의를 볼 때 상대방 같은 경우 일방적으로 맞았다라고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을 들어서 이제 부모 합의서를 이끌어내는 데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정황 증거들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는
같은 동료 병사들의 증언이나 또 지휘관들한테 이제 확인을 받아갖고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사실관계 확인서 등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정석한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 앞서 보셨듯이 여러 법률 상담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저희 법률방 상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거나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